안녕하세요. 매일 오전 10시 새로운 사연을 읽어드리는 담비예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사연 일부를 각색하여 소개하고 있죠. 구독,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저는 박정우입니다. 41살이고 보험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내 윤채원과 8살 딸 소희와 함께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요즘 들어 우리 집에 미묘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채원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것은 지난 달부터였습니다. 출산 후 경력이 단절되어 전업주부로 지내던 채원이 운동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아내가 새로운 취미를 찾아 활기를 되찾는 것 같아서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채원은 체육센터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2시간 정도면 돌아왔는데 점점 외출 시간이 길어지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나가 있기 일쑤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유독 피곤해했죠. 테니스를 배우는 것 치고는 너무 지쳐 보였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채원은 아침 일찍 운동복을 입고 나갔고 저는 소희와 함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소희가 블록을 가지고 놀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테니스만 하면 왜 맨날 피곤하대?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채원이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한 후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끼리 주말에 나들이도 자주 갔는데 이제는 채원의 테니스 스케줄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기 어려워졌죠. 엄마가 열심히 운동해서 그런 거야. 건강해지려면 좀 힘들어도 참아야 하거든. 소희에게 대답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정말 그것뿐일까요? 저녁 시간에 채원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을 때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고 저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누나, 오늘도 두근거려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누나라는 호칭, 그리고 하트 이모티콘까지. 테니스 동호회 사람들과 주고받는 평범한 메시지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채원은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급하게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 밤 채원이 먼저 잠든 후에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아내의 변화가 단순히 테니스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는 직감이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체육센터 근처로 차를 돌렸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길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지만 사실은 채원이 정말 테니스만 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죠.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체육센터 맞은편 카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기다렸습니다.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는데 곧 채원이 건물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젊은 남자가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죠. 그 남자는 대략 30 초반으로 보였고 운동복 차림이었습니다. 체격이 좋고 얼굴도 잘생겼더군요. 채원이 그와 이야기할 때의 표정은 집에서 보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훨씬 밝고 생기가 넘쳤죠. 마치 20살 때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체육센터 앞에서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더니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차를 천천히 움직이며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아내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채원과 그 남자가 도로변에 있는 한 모텔 앞에서 멈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모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차 안에서 두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어지러웠습니다. 1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소희의 엄마가 다른 남자와 모텔에 들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됐죠. 약 1시간 반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채원의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그 남자는 채원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무언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집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미소였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깊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딸 소희가 걱정됐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이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희가 아빠 일찍 왔네라고 반갑게 맞이할 때 저는 평상시처럼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채원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 일 없는 듯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을 내리고 있었죠. 더 확실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희를 위해서라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사설탐정 사무소에 전화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후기가 좋은 곳을 찾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그곳을 방문했을 때 사무소 대표는 중년의 차분한 남성이었습니다. 불륜 조사는 생각보다 시간이 걸립니다.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려면 최소 2주 정도는 봐야 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자료, 그리고 장소와 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하다고 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채원의 상대가 누구인지도 알아봐야 했습니다. 체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강사진을 확인해 보니 테니스 강사 중에 제가 목격한 그 남자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장민혁이라는 이름의 33살 전임 강사였죠. 프로필 사진을 보니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장민혁의 경력을 자세히 살펴보니 꽤 화려했습니다. 대학 시절 테니스 선수 출신이고 여러 체육센터를 거쳐 현재 이곳에서 3년째 일하고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후기란을 보니 특히 주부 수강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 주말 채원이 또다시 테니스를 치러 나갔을 때 저는 소희와 함께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블록 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빠, 왜 요즘 엄마는 맨날 나가기만 해? 소희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서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소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니 더욱 신중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가 건강해지려고 운동하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주자.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탐정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동시에 법적 절차도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채원이 돌아왔을 때 평소보다 더 피곤해 보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보는 모습이
예전 같지 않았죠.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첫 번째 보고서를 받은 것은 일주일 후였습니다. 사무소 대표가 건넨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안에는 채원과 장민혁이 함께 찍힌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체육센터 앞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 카페에 앉아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 그리고 모텔 앞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총 4번 만났고 그중 3번은 같은 모텔을 이용했습니다. 시간은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씩이었어요. 탐정의 설명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채원이 정말로 다른 남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더 컸습니다. 10년간 함께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고 아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주었죠. 채원이 테니스에서 돌아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오늘 수업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채원은 괜찮았어 라고 짧게 대답하며 급하게 샤워실로 향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날 배운 것들에 대해 이야기도 했을 텐데 이제는 대화 자체를 피하려고 하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점심시간에 저는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가 있네요.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제가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혼란스러웠거든요. 무엇보다 소희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남길지 걱정이 되었죠. 그 주말 채원이 또다시 테니스를 치러 나간 사이 저는 소희와 함께 공원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채원과 정면으로 대결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엄마랑 같이 여행 가지? 소희가 그네를 타면서 물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곧 우리 가족의 모든 것이 바뀔 텐데 소희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저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아빠랑 단둘이 여행도 많이 가고 그림도 그리고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하자. 그날 밤 채원이 돌아왔을 때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다음 주말에 가족 외식을 제안해 보기로 했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끝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채원에게 가족 외식을 제안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말했죠. 채원은 잠시 망설이더니 좋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거부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시내에 있는 조용한 패밀리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고 대화하기에 적당한 곳이었거든요. 일요일 저녁 6시 우리 가족은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소희는 새로운 곳이 신기한지 이리저리 둘러보며 좋아했습니다. 채원은 평소보다 조금 긴장해 보였지만 아이 앞에서는 평온한 척했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방 안에는 노트북과 함께 모든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잠시 기다리는 동안 소희가 색칠 공부를 했습니다.
채원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어딘가에 메시지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장민혁에게 연락하고 있는 것 같았죠. 저는 조용히 지켜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곧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식사를 했습니다. 소희는 맛있다며 즐거워했고 채원도 평소와 다름없이 아이를 돌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 모든 것이 가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채원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을 때 보여주는 진짜 모습도 알고 있었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디저트가 나왔을 때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소희가 아이스크림을 먹는데 집중하고 있을 때였죠. 저는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채원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뭐 하는 거야? 채원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켜고 미리 준비해둔 동영상 파일을 실행했습니다. 화면에는 채원과 장민혁이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채원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죠. 이게 뭐야? 이게 도대체 뭐냐고. 채원이 다급하게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른 사진들도 보여주었습니다. 카페에서 손을 맞잡고 있는 모습, 체육센터 앞에서 포옹하는 장면들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죠.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소희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노트북을 닫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와 상간남 소송 서류였죠. 채원은 그 서류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울어? 소희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괜찮다, 소희야. 엄마가 조금 아프신 것 같구나. 채원은 서류를 보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들고 레스토랑 밖으로 뛰어나갔죠. 저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할 말은 다 했거든요. 채원이 레스토랑에서 뛰어나간 후 저는 소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왜 갑자기 나갔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엄마가 급한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죠.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하는 척했지만 아이의 눈에는 불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채원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으로 여러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죠. 저는 소희를 재우고 거실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거리가 유독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도 채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희가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빠, 엄마 어디 갔어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잠시 할 일이 있어서 나가신 거야. 곧 연락 올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출근길에 변호사 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검토한 후 이혼 소송과 상간남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장민혁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죠. 한편 탐정사무소에서는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해 왔습니다. 장민혁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기혼 여성들과 문제를 일으켰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심지어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문제가 되어 그만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남자는 처음부터 이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를 체육센터 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며칠 후 체육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민혁이 즉시 해고되었다는 소식이었죠. 또한 관련 업계에 그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정보가 공유되어 다른 곳에서도 취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지만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채원은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채원은 친구 집에 머물고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그 친구마저 채원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며 며칠 만에 나가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 채원은 고시원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소희는 엄마가 오지 않는 것을 점점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엄마가 잠시 멀리 가 계신 거라고 설명했지만 소희는 예전만큼 밝지 않았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죠. 아빠, 엄마가 나 싫어해서 안 오는 거야?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채원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는 절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장민혁과도 연락이 끊어졌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워졌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선택은 채원이 한 것이었거든요. 며칠 후 저는 소희와 함께 근처 화원에 갔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식물 기르기 숙제를 받아온 것이 계기였죠. 작은 화분 하나를 사서 집으로 돌아와 베란다에 놓았습니다. 소희는 새로운 식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무척 흥미로워했습니다. 아빠, 이 꽃이 언제 필까? 소희가 화분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일 물을 주고 사랑으로 돌봐주면 예쁜 꽃이 필 거야. 그 순간 저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채원 없이 소희와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 것이죠. 물론 아직 법적인 절차는 진행 중이었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탐정사무소에서는 채원과 장민혁의 근황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전해왔습니다. 장민혁은 체육센터에서 해고된 후 다른 곳에서 일자리를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더 이상 테니스 강사로 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결국 지방으로 내려가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채원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했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장민혁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는 소식이었죠. 사실 저는 이미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불륜이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적 충동에 불과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소희가 숙제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엄마는 이제 안 와도 돼요. 아빠랑 있는 게 더 좋아요.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제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소희가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고 있다는 것이 다행스러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이가 엄마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채원은 스스로 선택한 길을 가고 있었고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며칠 후 채원에게서 또 다른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소희를 만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아이가 이제 막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혼란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더욱이 채원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지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주말 저는 소희와 함께 작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쌓고 조개 껍데기를 주었죠. 소희는 오랜만에 정말 즐거워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그 후 몇 달이 지나면서 저와 소희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저녁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죠. 채원이 없는 생활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더 평화롭게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놀랍도록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엄마를 찾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이상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죠. 오히려 아이는 전보다 더 밝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집안의 긴장감이 사라지면서 더 편안해진 것 같았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예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저는 완전히 승소했고 소희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갔습니다. 장민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도 승소했지만 그는 이미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여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죠.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었습니다. 채원의 근황도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장민혁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고 혼자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때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택한 사랑이었지만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도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은 채원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였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소희와 함께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었는데 이제는 그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소희가 뛰어와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땀이 맺혀 있었지만 환한 미소를 지고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습니다. 소희는 맛있다며 즐거워했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계속 이렇게 살 거야? 소희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물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아빠는 널 위해서 절대 거짓말 안 할 거야. 앞으로도 쭉 함께 있을 거야. 소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었죠. 진짜 사랑은 책임 위에서 자라나는 것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공원에는 따뜻한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저와 소희는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두 사람만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